자, 그러면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증거보전이고 또 하나가 증인신문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최근엔 나오기가 어렵겠죠. 양자의 차이점, 제도적 취지가 뭔지 이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가 나오는데요.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증거 방법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미리 증거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존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증거보전 제도입니다. 요 서설의 의의는 증거보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증거보전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증거조사를 한다. 왜 그러냐면은 당해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지와 성질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즉 성질은 뭐냐? 결국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판사에 대해서 강제 처벌을 청구하여 이에 의하여 판사가 강제 처벌을 행하는 절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증인신문, 압수수색, 검증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처분 절차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이 나옵니다만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조사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증거조사 절차는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죠. 원래 증거조사는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가 한다는 점에서 증거조사하고는 구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수임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보전을 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요.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나오죠. 앞서 이미 봤던 것처럼 지금 증거보전을 하지 않으면 증거 사용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법원에서 당해 증거 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1의 공판기일 전. 원래 따져보게 되면 수사가 있고 공소 제기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릴 텐데 수사 절차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 전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차가. 이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수소법원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수소법원이 증거조사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라 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고 한다면 증거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가 형사입건 되기도 전에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항소심 절차라든지 파기환송 절차라든지 재심 청구 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이때는 수소법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1회 공판기일의 의미는 뭘까? 제1회 공판기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모두 절차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절차가 개시된 이후냐, 개시되기 전까지냐, 이 문제가 되는데요. 피고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이라는 견해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때를 말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수소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07년, 현행법은 피고인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절차로 규정하였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절차가 끝난 때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자. 그래서 공판기일의 절차는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모두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심리 절차가 있고, 판결 선고 절차가 있는 거죠. 예, 모두 절차에서 먼저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던 진술 거부권, 요거를 고지하고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고,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재판장의 증거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사실심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내용이 이거예요. 2007년도 전에는 뭐로 했느냐면 피고인 신문을 하고 나서 증거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예, 피고인 신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조사를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증거조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즉 모두 절차가 끝날 때까지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수임 판사가 증거조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절차로 들어오셔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청구권자는 누구냐? 검사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검사와 피고인과 피의자가 다 가능하다. 물론 피고인과 피의자가 가능하다면 변호인도 가능하겠죠. 청구 방식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데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사건의 개요 등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존의 방법 쭉, 예, 요런 내용들을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 증거 보존의 청구는 누구한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수소법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원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한 물건의 소재지라든지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적 물건의 소재지, 증인의 주거지나 현재지, 이렇게요. 예, 지금 증거 보존의 대상이 소재하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하게 한다. 자, 그러면 무엇을 청구할 것이냐?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증거조사 절차 아니에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할 수 있다. 근데 뭐는 못해요? 증인, 피고인 신문은 이거는 못한다 이거죠. 판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피고인 신문 못한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이때 공동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 신문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것이 아니라 공범에 대한 증거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증인신문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처분인데요. 그런 지방법원 판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만약에 그 청구가 적법하다, 즉 요건을 구비했다 라고 한다면,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 없이 증거보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면에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때는 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판사는, 증거보존 청구할 판사는 이게 마치 증거조사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호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소법원이나 그 다음에 증거보존한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당해 판사가 속한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그 결과물을.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검사 등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고, 이때 증거보존 절차에서 이건데 증인신문을 했다면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되겠죠. 이때 증인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인정될 것이냐? 예.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원 또는 법관 면전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요거는 311조가 적용돼요. 311조. 원래 수소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11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데 311조에 특별한 규정을 둬요. 네, 특별한 규정을 줍니다. 자, 이건 뭐 읽어봐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의 증거보전 절차에 수립한 증인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문제입니다. 자,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 참여해서 자신의 범행 사실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도 311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 일반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자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그런데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 참여해서 자신의 범행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위 증인에게, 요 증인의 증언 내용인데요,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다 이거죠. 그때 그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했는데 그 반대 신문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더라. 이럴 경우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도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생기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로 쓰게 되거든요. 예, 그 점 때문에 나온 건데, 우리 판례는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해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헌법 184조에 의한 증인신문 조서도 아니므로, 왜냐하면 증인신문은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311조에 의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증인신문 조서에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결론만 내리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184조에 의한 증인신문 조서도 아니다, 또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도와의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청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고인 조사는 221조에 있어요. 예, 221조인데 221조의 2가 이게 바로 증인신문 청구 제도입니다. 근데 이 증인신문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검사만이. 왜 하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참고인 조사라고 그랬죠?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인데, 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자유롭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진술해줘야 되는데,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 이럴 때 참고인에게 증언 의무를, 출석 의무와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증인신문 청구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 조사를 대신하는 거다.
앞서 얘기했던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사를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차이점이 있고, 반면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증인신문 청구도 제1회 공판하기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임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가능하다. 역시 이것도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청구인 등에서 차이가 있겠죠? 청구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검사는 영장을 발받기만 하면 앞서의 검증을 스스로의 권한에 기하여 할 수 있고, 감정의 경우도 판사의 기하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신문 청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대신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판사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작성된 서류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송부된다고요? 검사에게 송부되는 거죠. 왜? 참고인 조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앞서 봤던 증거보전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당해 수임판사가 속한 법원이 보관한다 그랬죠. 그런 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4조의 증거보전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법 규정을 신설해서 즉시 항고를 3일이죠. 허용하였는데 221조에 따른 증인신문이 기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의 명령이므로 불복할 수 없으나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활용해서 상급법원에 불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증인신문 청구를 하지 않고 아예 증거보전 한다는 얘기예요. 증거보전 청구를 하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85조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221조의 2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21조의 2가 아니라 185조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증거보전 청구를 활용해서 불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인데 이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도 다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의 내용은 압수, 수세, 검증, 감정, 증인신문 예, 이걸 다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증인신문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서류는 그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거는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거죠. 다만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점으로 또 있었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가능하다. 얘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당해 증거 방법의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참고인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오셔서 수사의 종결, 그래서 공소제기후 수사 이건데요. 이것도 잠깐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는데요. 원래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공소 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여부도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건데요. 여기에는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제한할 사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고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
네, 제한 사유로는 피고인이 당사자, 내가 아직도 피의자로 보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로 가져와라.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 이 두 가지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로 보게 되면 피의자 신문하고 참고인 조사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피고인이 된 거죠. 공소하게 됐으니까. 피고인 신문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 또 하나는 참고인 조사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판장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번복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때 참고인 조사는 모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번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강제처분으로 보게 되면 대인적 강제처분으로는 구속이 있죠.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보게 되면 압수수색 검증이 있죠. 근데 피고인 구속의 권한은 이건 법관에게 있습니다. 예, 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와 달리 피고인 단계에서는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구속시킬 수 없어요. 압수수색 검증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역시 이건 법원의 권한이에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가능한데 예컨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뭐 이런 것들, 또 이미지 주물의 압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두 가지예요. 피고인 신문이 가능하냐, 참고인 조사 가능하냐 이건데 판례만 기억해 둔다면 우리 판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인 조사 역시 번복 진술 조서인데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만 증거 동의는 증거 동의를 해주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예요. 증거 동의는 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그리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쭉쭉 나가셔도 됩니다. 먼저 수사의 시간적 한계, 다시 말하면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가 공소뭐를 하기 위해서요? 유지를 위하거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문제. 다시 말하면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한 사유가 있다. 나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다. 나는 당사자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공판 중심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소제기에서 피고 사건은 법원에 계속돼서 법원의 지배에 속하게 되었음에도 공소제의전과 같이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또 당사자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고, 그죠? 또 피고인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다시 말하면은 당사자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소제기 후 수사의 범위는 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압수수색 검증이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지가 중심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공소제기와 강제수사인데 구속 안 됩니다. 이거는 피고인 구속은 이거는 법원의 권한이에요. 안 되고, 압수수색 검증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뭐 학설 대립이 있지만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쵸.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공소직 이후 215조에 따라 수원법원 2위 지방법 판사로부터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입한 증거의 증거는 유무와 관련해서 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 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할 권리 이런 등에 비춰볼 때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도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했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있죠. 예, 218조. 예. 그 다음에 공소제기 후 임의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임의사의 범위가 나오죠. 예. 그래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번복진술조서 요거에 가능하냐의 문제죠. 예. 판례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앞서 얘기했던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해서 그 증언 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해서 확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 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 유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벌써 앞에서 봤던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이 가능하겠느냐 이건데 학설 대립은 있어요. 근데 당사자 지위를 강조한다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판례 입장 볼까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가 이거예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 후면은 피고인이 된 거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당사주의를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 신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피자와 다른 점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대등한 당사자로서 또 거기에 따라서 수사의 단순한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하고는 좀 구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어떤 경우냐. 원래 이제 피고인 신문도 우리 부정설에 의한다면 안 되는 건데 피고인이 스스로 신문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공범자 또는 진범이 발견되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경우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검사의 신문을 요청했다던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되어서 피고인의 신문이 불가피해졌을 경우 이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있는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전무법칙 제 몇 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세 가지 학설 드립이 있지만 생각해보게 되면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진술인데 피의자의 진술이 들어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이 쉬워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만큼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학설 대립이 있지만 312조 1항 적어도 여기선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1항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개념법에 의한다면 312조 3항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검사가 작성했다니까 이건 1, 2항이 되겠죠. 좀 정확히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12조 1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고인 조사. 내용자는 두 번째가 되겠죠. 참고인 조사. 원수로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근데 목격자가 세 사람이다. 공소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소되기 후에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번복 진술 조서가 문제됐었던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죠? 과거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신문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반대신문과 무관하게, 소위 당의 번복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증거 동의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증인을, 그죠? 법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지 말고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거. 그래서 공판정에서 진술했다면 그때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점이에요. 이미 봤던 내용이죠. 대법원은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목적으로 한 참고인 수사는 위법한 수사로서 이러한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자, 여기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는데요. 요 사례는 잠깐 쉬었다가 볼 거고, 제가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당사자 지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건데요. 당사자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위와 피고인의 지위를 대등하게 보는 거죠. 요거는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를 대등하게,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분명히 상하관계로 볼 수 있었는데, 공판 단계에 넘어오게 되면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등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피고인을, 당사자가 된 피고인을 당사자가 된 피고인을 검사가 마치 수사 절차에서처럼 신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신문할 수 있겠느냐. 그럼 피고인은 앞서 제가 농담삼처럼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직도 피의자로 보이니 내가 아직도 네 꼬붕이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너와 대등한 당사자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예, 피고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 피고인 신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요청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진범이 체포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피고인 신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인데요. 예, 결국 당해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단은 증거로 하게 되는데, 이걸 통칭 심리 절차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당해 심리 절차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되고 또 반박도 당할 거예요. 그래서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해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재판하는 법관이 그 공판정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만 그 사실 인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당해 사실을 부인하고 싶다면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판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번복 진술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번복했다는 얘기는 공판정, 이 번복 진술 조서 작성 전에 다른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번복 진술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 번복의 대상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공판정 외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부인하는 것은 그건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증인이 위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공판정에서 규명돼야 되는 거지, 공판정 외에서 조사된 증거를 가지고 논의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해두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공소지기 후 수사 관련 해가지고 2013년도 법원행시에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요. 요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